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실전 모의고사 제1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죠. 1교시 위생곤충학 첫 번째 문제가 76번입니다. 76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조충의 중간 숙주는 기생충이죠. 개조충의 중간 숙주는 개벼룩입니다. 개벼룩,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주세요. 개이가 있는데 개벼룩과 개이가 요 개조충, 외소조충, 그다음에 축소조충이라고 하는 기생충들의 중간 숙주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개조충이 가장 일반적이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만 기억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 중요 표시해 주세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인데 진드기가 있잖아요. 진드기를 하위 개념으로 아목이라고 하는 하위 분류로 분류를 할 적에 기준이 되는 게 기문이에요. 기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공기가 통과하는 문을 뜻해요. 사람은 호흡기, 코와 입이 있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락날락 하지만 벌레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따로. 그래서 몸통에 기문이 나 있어요. 그게 전기문, 앞쪽에 있느냐, 중기문, 중간에 기문이 있느냐, 말 그대로 후기문, 뒤쪽에 기문이 있느냐. 진드기가 이렇게 있으면 기문이 몸통에 뚫려 있거든요. 앞쪽에 있냐, 중간 쪽에 쏠려 있냐, 뒤쪽에 있냐. 앞쪽에 있으면 전기문 암흑, 중간 쪽에 있으면 중기문 암흑, 뒤쪽에 있으면 후기문 암흑 또는 기문이 안 보여, 숨어 있어. 그러면 무기문 암흑,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진드기가 특이하게 요런 분류 기준을 따라요. 그러니 어떻게? 특이한 건 시험에 나오잖아요. 공부 하루 이틀 하나. 특징적인 거, 구분되는 거, 차이 나는 거, 장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78번 구기가 스펀징 마우스파트. 요게 뭐냐 하면 파리예요. 파리는 스펀지형의 구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흡수형, 컵형, 직접 섭취형, 긁는형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스펀지 모양의 입을 갖고 있는 파리가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을 변환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지파리가 되고요. 79번은 완전 변태를 하는 위생곤충은 이 중에서 모기죠. 모기와 파리, 벼룩, 나방, 등해 같은 것들이 완전 변태를 하고요. 이 바퀴 빈대 진드기는 불완전 변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생곤충학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려야 할 부분과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 곤충학에서는 버려야 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위생사 준비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곤충학을 제일 어려워하고 곤충학 실기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곤충학이 의외로 쉬워요. 곤충학은 버릴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나오는 게 빤해요. 곤충학에서는 일단 완전 변태한 것과
불완전변태하는 것들, 요 차이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완전변태하는 곤충의 종류, 모기, 파리, 벼룩, 나방 등에 여기 나오는 1번, 3번, 4번, 5번은 불완전변태. 일단 구분하고, 완전변태는 산란, 부화, 애벌레를 유충이라고 하죠. 번데기, 성충. 불완전변태는 요 과정이 없는 거죠. 대신에 유충을 자충 또는 약충이라고도 하고, 완전변태하는 벌레들은 유충의 서식지가 성충의 서식지랑 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같아요. 모기를 예를 들면 유충은 물에서 살고 성충은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완전변태는 성충 또는 유충 둘 중에 하나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완전변태한 애들은 전 세대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바퀴벌레, 애벌레나 성충이나 둘 다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모기는, 애벌레는 우리한테 피해가 없죠. 성충만 피해를 입히는 거죠.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변태하니까. 파리의 유충은 보기에 징그럽지만 우리에게 피해 직접적으로 없어. 근데 성충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죠.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나씩 체크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80번. 분류학에서 절지동물문의 곤충강에 속하는 것은, 자,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의 세 파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날개가 두 쌍. 그러니까 네 개란 뜻이죠. 다리가 세 쌍. 다리가 6개란 뜻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곤충이에요. 곤충. 파리목이 곤충강에 속해요. 파충목은, 이거는 뭐 다른 생물이죠. 절지동물이 아예 아니죠. 파충류는 파충류에 속하니까. 전갈, 진해, 진드기. 진해는 진해강이 따로 있어요. 전갈과 진드기는 같은 거미강에 속해요. 거미강. 얘는 곤충강. 거미강은 머리, 가슴이 한 토막이고 배에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개 없죠. 다리가 네 쌍이에요. 요게 특징이에요. 거미강은 그래요. 그래서 진드기, 거미, 뭐 전갈 이런 애들이 여기 속해요. 81번은요. 80번 그래서 파리입니다. 파리목. 자, 81번. 흡혈하는 시기로 가장 옳은 거. 모기는 성충, 열대지벼룩 성충, 침파리 성충, 먹파리 성충, 털진드기는 특이하게 유충. 정답은 1번. 털진드기 유충,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털진드기 유충이 뭘 옮기냐 하면 양충병이에요. 쯔쯔, 가무시. 가을철에 딱 요맘때예요.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요때, 11월 초까지 요때가 농촌에서 양충병의 주의보를 발효할 만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82번은요. 외식 사업장, 식당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에어커튼,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도 있죠. 파리나 모기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2, 3, 4, 5번은 다 뭐예요? 화학적인 방제 방법이에요. 액체 소독제, 살포, 천연약제, 동먹이, 유제 다 화학적 방제 방법이에요. 식당에서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왜? 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뭘 먹을
살충제 막 안 되지, 안 돼. 83번 저독성,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중요 표시해 주세요. 뭐죠? 주의예요. 주의. caution. 저독성은 주의지만 고독성, 독성이 올라갈수록 그쵸, 위험, 경고, 독극물 이런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독성은 주의, caution을 붙인다. 중요 표시. 쉽지만 절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파트고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84번 화학적 방제와 관련해서 옳은 설명은 뭐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탁탁탁 소거시키면 답이 툭 튀어나와요. 자, 1번 흡입과 경피의 위험도가 같아? 예, 흡입은 숨 쉴 때 훅 들어가서 몸으로 들어간 거고, 경피 독성은 피부에 묻는 건데 당연히 흡입이 더 크죠. 2번 원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왜? 희석해서 20배, 40배, 100배 희석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원체는 아주 고농도는. 왜? 이거를 그대로 만들게 되면 희석 배수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무게, 부피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약병에 1리터 500ml짜리에 담아서 유통, 판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갖고 와서 우리가 매뉴얼을 보고 희석해서 써야 돼요. 거기가 틀렸죠. 3번 유기인계보다 카바메이틱의 중독 증상 반응이 현저히 느리다. 유기인계가 가장 세요. 뭔 소리야. 거기가 틀린 거예요. 유기인계가 느리지 않고 훨씬 빨라요. 4번 농도가 같을 때 제재에 따른 위험도는 같다. 제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제재 또는 제형이라고 해요. 제형.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formulation. 뭐냐? 제형은 우리가 약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알약이냐, 가루약이냐, 물약이냐, 또는 주사제냐. 사람으로 치면 이거예요. 뭐가 가장 빨라요? 이게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얘예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예요. 알약이 가장 느리게 몸에 퍼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센 거는 뭐냐면 흡입이죠. 흡입. 그래서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법정 드라마랑 의학 드라마.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신마취 수술방에서 주로 이거 하잖아요. 이거 흡입 마취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 제형에 따른 위험도가 달라요. 5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옳은 얘기. 85번 인체 독성 위험도가 극도 위험하다. 이게 외우셔야 돼요. 이건 파라치온이에요. 파라치온. 이거는 그냥 파라치온은 제일 강한 특정 동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특정 동물. 우리 알죠? LD50이 급성 독성 지수인데 LD50이 3mg/kg 밖에 안 돼요. 파라치온이. 3이면은 완전 맹독성이에요. 맹독성. 그래서 파라치온은요, 우리가 사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감독을 하는 그 공간에서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게 파라치온이에요. LD50이 얘가 3에서 30 사이가 독약이고요. 30에서 300 사이가 맞나? 왜 갑자기? 3에서 30이 아니다. 30, 그치. 이하는 다 독약이고요. 30에서 300은 극약으로 쳐요. 그 다음에 300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일반 약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극약과 독약은 거의 한 10배, 최대 10배 차이가 나는 거고, 독약은 검정색으로 쓰게 되어 있고요. 법으로. 극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 쪽에 식품 공전이 있는 것처럼 약 쪽에도 대한약전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86번 중요 표시해 두세요. 늘 나오는 문제예요.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디엘드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곤충이 알드린이나 엔드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같이 저항성을 보인다. 이건 뭐죠? 성분이 같은 유사 성분. 다 여기 제시된 약들은 뭐냐면 유기염소기의 살충제예요. 여기에 대체적으로 다 같이 저항성을 보인다. 이게 뭐다? 교차 저항성이다.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항상 드는 예가 뭐냐면 참이슬에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처음처럼도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같은 성분, 유사 성분이면은 다 같은 저항성을 보이는 걸 교차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87번은 잔류 분무,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1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사이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숫자가 곤충학에서 한 10개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외워야 되는 숫자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게 처음이네, 처음. 곤충학에서는 예, 표시해 두세요. 잔류 분무는 100에서 400 사이. 이거 기출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88번 잔여성이 낮은 유기인계 살충제. 자, 살충제의 쌍벽을 이루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있고 유기염소계 살충제가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지금 다 사용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죠. 독성 또는 효과라고 봅시다. 효과. 벌레 효과 있다. 독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커.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가 좀 적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많이 썼다고. 그런데 지금은 안 써.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잔류성이 얘는 적고 얘는 잔류성이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이것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얘가 독성은 강하지만 금세 없어지고 얘는 독성은 약하지만 환경 내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다? 88번 문제에 있는 유기인계 살충제. 물에 섞어서 용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건 유기염소계예요. 그러니까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혈 유발에 사망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은 녹다운 되었다가 다시 회복돼. 이건 뭐냐면 벌레가 냄새 맡고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환기가 잘 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염소계도 아니고 인계도 아니고 피레스로이드계, 피레스린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5번이 바로 유기인계 살충제의 특징이에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이저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 써주세요. 아세틸콜린이 체내에 축적이 돼요.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은요, 근육이 마비가 와요. 왜?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 축적이 되니까 신경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가 되죠. 그러면 죽어요. 왜? 호흡신경, 호흡 근육 같은 게 마비가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고 눈을 껌뻑이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호흡신경까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숨을 못 쉬니까 질식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고요. 89번 구서작용을 위한, 구서는 쥐를 잡는 게 구서예요. 서가 쥐란 뜻이에요. 쥐. 와파린에 대한 설명, 이거는 항응고제예요. 와파린, 그 다음에 쿠마린이라는 것도 있죠. 요거 다 항응혈제여서
먹게 되면 급성으로 막 갑자기 죽진 않지만 서서히 말초혈관이 터지고 말초혈관이 출혈이 일어나는데 혈액이 굳지가 않아.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지. 그럼 어떻게? 말초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데가 시신경 쪽이거든요. 시력을 잃어. 그래서 만성살서제인 와파린이나 쿠마린에 중독된 쥐들이 밝은 데 나와서 죽어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혈로 죽어요. 빈혈로. 2, 3, 4, 5번은요. 전부 급성 살서제에 의한 피해입니다. 1번만이 만성살서제인 와파린에 대한 설명이고요. 90번 집합페로몬 은신처 군서생활 바퀴. 이거는 그냥 뭐 너무 쉬운 문제.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만 유지되면 이거 표시해 주세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실제 기출이에요. 무흡혈산란, 이 무슨 소리죠? 흡혈을 하지 않고 피를 빨지 않고도 산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모기가 있다. 지하진모기. 지하진모기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뭐 지하에 있는 그 물탱크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모기로 되어 있어요. 92번 완전 변태를 하는 모기의 생물학적인 방제. 생물학적인 방제는 뭔가 생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정화조 청소는 아니죠. 물리적인 거겠지. 살충제, 살포, 화학적인 게 되겠죠. 방충망에 살충제 뿌리는 것도 있어요. 왜? 방충망에 벌레들이 달라붙으면 죽게 하려고. 저수지에 송사리 방사, 이거. 송사리, 피라미, 이런 작은 어류들, 특히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모기의 유충을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잡아먹는데요. 환경에 피해가 없죠. 다른 생물에 피해 없죠. 사람에게 피해 하나도 없지. 효과적으로 얘가 천적이니까 천적. 생물학적 방제가 되는 거죠. 완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미꾸라지는 살쪄서 모기 유충을 많이 잡아먹고 하수구를 흘러서 강물이나 시냇물로 나오면 그걸 잡으면 국내산 미꾸라지가 되는 거죠. 중국산 아니고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좋은 거다. 이 수업을 한 이후로부터 추어탕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게 뭐냐? 정답 3번 잡초 제거. 이건 물리적인 유문등 설치? 이거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있죠. 생물학적 방제는 아닙니다.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한 거. 천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그게 있어요. 불임 웅충을 방사하는 거. 요것도 중요해요. 불임 웅충은 뭐냐면 웅이 뭐냐면 수컷벌레를 불임을 만드는 거예요. 벌레들은 곤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곤충들은 교미를 하는데 이게 일생에 1회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성충이 돼서 첫 번째 교미를 할 적에 평생 사용할 정자를 한 방에 얻는 거야. 근데 그 교미를 하는 대상이 불임웅충이야. 그러면은 받아봐야 그 암컷은 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불임웅충을 방사하는 거가 약재 또는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을 쪼여가지고 수컷벌레를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만난 암컷은 평생 동안 알을 낳아봤자 부화가 안 되는 아주 우울한 상황이 되는 거고 서서히 멸종의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물학적 방제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93번
사람이 많은 인가 주변 폐기물 집합장애 고인물. 모기들은 다 고인물이지만 그 중에서 인가 주변 폐기물 집합장애 고인물. 주로 폐기물 쪽이니까 소형 인공 용기 이렇게 썼지만 쓰레기 중에 뭐 참치캔 같은 거 물이 고여 있다. 화분 받침에 물이 좀 고여 있다. 빗물이 고여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빨간 진모기가 정답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의외로 잘 나와요. 94번 흡혈성이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회선사상충. 이거는 3번의 먹파리. 이것도 단순 암기입니다. 먹파리 옆에 같이 써주세요. 먹파리는 곱추파리라고도 해요. 같은 벌레입니다. 명칭이 조금 차이가 날 뿐 같은 벌레니까 체크해 주시고 정답 3번. 분류학상 파리목의 단각아목. 단각은 뭐냐? 짧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각이 뿔각자거든요. 파리목은 더듬이의 모양에 따라서 단각 아목이 있고 장각 아목이 있고 환봉 아목이 있는데 단각 아목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그거죠. 단각 아목에 속하는 것은 등의 거예요. 장각 아목에 속하는 게 모기 쪽이에요. 모기. 긴 뿔. 환봉 아목이 파리 쪽이에요. 짧고 둥그런 곤봉 모양이란 뜻이에요. 다 파리목에 속하는데 파리목의 하위 분류로 단각아목, 장각아목, 환봉아목. 이거 한자인데 우리말로 짧은 뿔 아목, 긴 뿔 아목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정답은 등액과고요. 96번은요. 금속성 녹색, 청록색, 광택, 똥파리 말하는 거죠. 똥파리. 형광색의 광택, 띠금파리예요. 띠금파리. 이것도 단순 암기. 중형파리예요. 파리가 좀 사이즈가 좀 크죠. 일반 지파리보다. 97번. 퇴비를 퇴적할 때 섞어 쓰는 약재. 요거 뒤에 있는 해설을 꼼꼼하게 읽고 해설을 참조해서 보시는데 정답은 붕산이에요. 그리고 1번에 린데인, 3번에 피레스린, 4번 파라티온, 5번에 디크로보스는 얘들은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종류지 퇴비를 섞을 때 쓰는 그런 약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 3, 4, 5번이 너무 우리가 익숙한 살충제 이름이기 때문에 붕산이 답인가 봐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린데이는요 유기염소계, 그 다음에 피레스린은 피레스로이드계, 얘는 유기염소계. 왜 자꾸 이렇게 써드리냐면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파라티오는 유기인계, 또 디클로보스는 역시 유기인계. 그래서 살충제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기인계 살충제인지 유기염소계 살충제인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론책에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해설서에도 잘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인터넷만 치셔도 그냥 쭉쭉쭉 나옵니다. 98번 약재의 형태 중 아까 제형이 있었죠. 몸니의 집단 방제는 뭐가 좋으냐. 이거 몸니는 무조건 이거예요. 10% DDT. 물론 지금 사용 금지된 지 40년도 넘었어요. 한 41, 2년 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가 됐어요. 왜? 환경 잔류성이 너무 길어서 환경에
사람에게 동물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럼 그렇지만 사용 중지됐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어서 자주 나와요. 10% DDT를 뭘로 뿌리냐 하면요, 가루로 뿌려요. 이 가루,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로. 이게 뭐다? 어려운 말로 분재라고 해요. 분재. 정답이 1번인 거죠. 가루 분자를 써요. 분말할 때 분자. 옛날 흑백 뉴스 같은 거 가끔 보시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뉴스 뭐 이런 거, 옛날 흑백 뉴스 보시면은 사람들 지나갈 때, 또는 어떤 아저씨들이 학생들 공부하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데 막 들어가지고 하얀 가루를 막 뿌리고 막 나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DDT 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가 많았으니까. 이를 죽이려고. 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를 잡자고. 이에는 DDT가 최고거든요. 그 다음에 분재까지 봤죠. 마이크로 캡슐은 살충제를 캡슐로 싼 거예요. 우리 먹는 알약처럼. 냄새 같은 게 안 나니까 해충들이 기피성이 적어지겠죠. 오래 갈 수 있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비싸겠죠. 입제는 그래뉼, 입자로 만든 거예요. 분재보다 사이즈가 좀 크겠죠. 브리켓은 주물주물 해가지고서 도넛 모양으로 5에서 한 7cm 정도 되게 사이즈가 크죠? 둥그렇게 빚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툭툭 벌판에 던져놓으면 사이즈가 크니까 오래 가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브리켓. 수화제는 물과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수화제는 물에 완전 녹이는 게 아니라 물에 녹지 않는 가루를 물과 섞어가지고 쭉쭉 뿌리는 걸 수화제라고 해요. 아무튼 몸니는 분재가 짱이다. 99번 불완전 변태를 하는 빈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빈대는 추강성, 주관활동성 아니죠. 빈대는 불을 보면 도망가요. 야행성이에요. 밤에만 흡혈을 해요. 얘들은 완전 변태를 하지 않아요. 불완전 변태하죠. 암컷은 일생에 한 번 교미하지 않고요. 주로 이런다며. 근데 빈대가 특이해. 빈대는 특이하게 암수 구분 없이 그리고 교밀하지 않아요. 교밀하는 게 뭐예요? 꼬리 밑자를 써서 꼬리를 교류한다. 꼬리를 교환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레들 짝짓기 할 때 보면 꼬리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쪽에 생식기가 있으니까. 근데 빈대는 특이하게 암컷이 생식기가 따로 없어가지고 빈대 수컷이 바늘을 푹 찔러가지고 암컷의 몸에다가 정자를 넣는데요. 그리고 급할 때는 수컷의 몸에다가 정제를 넣기도 한대. 이게 뭐야? 근데 아무튼 전통적인 의미의 교미를 하지 않는 게 빈대래요. 아주 변태스러운 벌레죠, 이게.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 4번 실내 온도랑 관계가 있어요. 벌레들은 무조건 온도에 되게 민감한 게 벌레예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벌레들이 서서히 나오고,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서히 없어지죠.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벌레들은. 정답은 5번입니다. 각 연기마다. 벌레들은 몇 살 이렇게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몇 년, 며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따지는데, 한 연기는 뭐냐? 탈피, 껍질을 벗는 걸 1연기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흡혈을 해야지 영양을 보급받아가지고 탈피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 100번. 흡혈하는 벼룩에서 전파되는 감염병, 벼룩은 발진열, 발진티푸스는 E. 벼룩은 또 발진열, 흑사병, 흑사병은 페스트라고도 하죠. 다 아는 겁니다. 또 조충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는 게 벼룩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사상충은 모기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참호열은 이가 옮겨요. 말라리아 역시 모기. 무슨 모기?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기는 거죠. 발진티푸스는 이가 옮기는 거고, 발진열, 발진티푸스 이름은 비슷하지만 발진열은 벼룩, 발진티푸스는 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완전 쉽죠. 쉽지만 자주 나와. 어쩔 수 없어. 그치만 쉽고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만 챙겨놓으면 곤충학에서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101번도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젖은 휴지로 덮어서 잡는 거예요. 왜 젖은 휴지로 덮어서 잡냐면 가루가 날리면 안 되는 벌레야. 나방이지 뭐. 나방의 가루, 그 비늘 같은 거, 뭐라고 하는데, 독모. 독이 묻은 털이란 뜻이죠. 이게 날리면 피부염, 호흡기 질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젖은 휴지로 지그시 눌러서 잡거나 아니면 방에 불을 다 끄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깥에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을 보고 도망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게 바로 박스에 들어있는 복입니다. 독나방의 경우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방은 추광성이 있어서 그렇다. 빛을 보고 쫓아가는, 빛을 추구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2번 군소 생활을 하는 개미의 특징. 완전 독립생활 절대 안 하죠. 모여 살죠. 완전 변태. 이게 옳은 복입니다. 먹이 습성 잡식이고요. 여왕개미가 제일 크죠. 일개미 숙주특이성 강하지 않아요. 숙주특이성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입맛이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먹는 것만 먹는 편식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미는 뭐든지 다 잘 먹죠. 물론 그 중에도 뭐 단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지만 그래도 숙주특이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답은 2번. 103번 하드틱인 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진드기 문제를 주목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진드기는 약간의 시사성이 있는 그런 벌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진드기는 있잖아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법정 감염병 제3급 감염병을 일으키는 SFTS를 일으키는 작은 소 참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 문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진드기는 틱이라고 하는데 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틱하고 소프트틱하고 하드틱은 참진드기라고 하고 소프트틱은 물렁진드기 또는 공주진드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작은 게 있어요. 마이트. 이게 진드기의 종류예요. 얘네들은 큰 애들, 얘네들은 작은 애들이에요. 마이트는 다른 말로 응애라고도 하고 얘네들은 그거 있죠. 진먼지 진드기, 옴 진드기, 모낭 진드기, 또 뭐 있지? 털 진드기.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속해요. 근데 아무튼 진드기는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뭐죠?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건 로키산 홍반열 4번입니다. 1, 2, 3번 1번 내용부터 사상충까지는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모기가 전파할 수 있는 거고 쯔쯔가무시는 얘죠. 얘 털진드기 마이트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얘랑은 다르죠. 털진드기는요 따로 사진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갔는데 칼라 사진으로 뚝 실기 시험 문제지에 나왔다. 근데 딱 봐도 그냥 보면 알아요. 네가 털진드기로구나. 처음 봐도 털진드기, 여러 번 봐도 털진드기, 딱 봐도 털진드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가 옮기는 질병 털진드기에 뭐였죠 아까? 유충, 성충 아니고 유충입니다. 유충이 양충병 뭐죠? 찌찌가무시를 전파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뭐지 이제 104번 해충에 의해서 기계적인 전파로 감염되는 질병은 학질과 댕기열은 흡혈에 의해서 전파가 돼요. 패스트와 일본 내염도 역시 흡혈을 하면서 전파가 돼요. 근데 콜레라는요 누가 옮길 수 있죠?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애들이 콜레라 균을 지 몸에 묻혀가지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막 그 균을 발라놔가지고 질병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계적 전파라고 해요. 해충의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위생해충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요, 질병의 전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인 전파, 그 다음에 흡혈에 의한 질병의 전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냥 기계는 썼으니까 물리적 손상, 이건 이제 독침 같은 거,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벌이나 말벌, 땅벌 같은 것들은 독침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죠. 빈대도 그래요. 빈대도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지만 흡혈을 하면서 굉장히 가렵고 아프게 만들고 피부염 같은 것들을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누슨스라고 하는데 얘가 성가심. 질병을 전파하지도 않고 흡혈을 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쏘지도 않아. 근데 그냥 싫어.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요. 혐오감이 드는 것들. 그냥 싫은 거지. 곱등이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귀뚜라미의 종류죠. 알락말 귀뚜라미라고 하는데 이 곱등이가 막 더듬이를 휘젓고 있어. 그러면 그냥 싫은 거지 뭐. 그리마가 지나가. 어른들이 돈벌레라고 불렀던 그리마가 막 지나가면 그리마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특히 그리마는 또 요즘 인터넷 보니까 그런 말도 나오던데 바퀴벌레 알을 집중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마는 해충이 아니라 거미 같은 익충이다. 근데 웃기는 거지. 바퀴벌레는 알을 어디다가 떨어뜨리고 다니지 않고 암컷이 몸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먹지? 근데 암튼 인터넷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암튼 그리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거 싫은 거지. 하루살이, 그 다음에 뭐 포도 같은 거 먹을 적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날벌레 있죠. 초파리 같은 거, 프루트 플라이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 다 누슨스예요. 그래서 암튼 뭘 하다 그랬느냐? 콜레라만이 기계적인 전파. 몸에 묻혀가지고 옮겨 다니게 하는 겁니다. 105번 구조작업의 방법 중 물리적 방제. 천적이나 기생충은 생물학적 방제. 방서시설이 물리적인 방제죠. 너무 쉽잖아 이거. 불임약제, 급성 만성살서제 전부 다 화학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너무 쉽죠. 이런 식이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곤충학이 해충학이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3교시, 1회 3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교시로 가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66페이지에 세 과목이 섞여 있죠. 구분도 안 돼 있어. 섞여 있는데 보통 1번부터 14번까지가 환경위생이고 그 다음에 거기 71페이지에는 29번부터 40번까지가 곤충학이에요. 실제 시험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66페이지에 있는 3교시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상으로는 환경위생학입니다. 기계적인 진동 가속도 레벨에 다니는 진동도 데시벨을 써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데시벨 V라는 단위를 써요. 데시벨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은 소음 단위예요. 얘는 진동의 단위예요. 무조건 여기서는 2번밖에 없죠. 데시벨을 쓰는 것은. 시버트는 아까 방사 선량이었죠. 헤르츠는 소음이었죠. 소음. 폰과 손도 소음 쪽이에요. 소리 쪽이에요. 소리. 3, 4, 5번은 전부 소리 쪽입니다. 2번
대기 오염 공정 시험 기준 또 나왔죠. 공정 시험 기준. 거기서 미세먼지의 입자의 지름은 이건 그냥 외우세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걸 뭐라고 하죠? PM10이라고 하죠. 글씨를 이쁘게 쓰자. 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근데 아무튼 얘는 초미세먼지, 얘는 그냥 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초미세먼지의 입경 기준 그랬으면은 보기엔 지금 없지만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요 보기가 있으면 요걸 고르시면 됩니다. 초자가 들어가면 3번 실외의 고온 작업 환경 WBGT 알죠? 필요한 요소가 뭐냐? 습구 온도, 흡구 온도, 건구 온도 세 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정답은 5번에 있는 자연 습구 온도겠죠. WBGT는 키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열대, 2차 대전, 미군, 옥외 작업, 온열 지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WBGT고 건구, 습구, 그 다음에 복사열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WBGT예요.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면 되고 정답은 5번밖에 없죠. 4번 볼 것도 없어요. 마이크로폰이 딱 있죠. 마이크가 있으면 이거는 뭘 보는 거다? 소음 보는 거야. 소음. 그런데 그림, 사진과는 관계없이 뭐죠? 3.5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이 3.5m 붙박이에요. 붙박이. 변한 숫자 아니니까 외워두셔야 하고 이 그림 아주 유사하게 완전 유사하게 실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기 중의 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 HPLC, 원자흡수, 고용량 공기실효 채취기. 자, 이것도 그냥 단순 암기예요. 몇 개 안 돼 이런 거. 대기 중의 먼지 농도는요 3번에 있는 고용량 공기실효 채취기예요.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이 볼륨이 고용량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자, 6번 문제를 좀 체크해 두세요. 지금 우리 문제집의 특성상 칼라로 사진을 실지 못해서 약간의 에러가 있으나 착한 학생들의 눈에는 이 온도계가 칼라로 보일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온도계의 수은주는요 실제로 진한 빨간색의 수은주예요. 빨간색의 수은주는요 알코올 온도계예요. 은색의 수은주가 있는 것도 있죠. 보신 적 있죠? 빨간색은 알코올이고 은색은 아시다시피 수은이 은색이잖아요. 수은 온도계예요. 실제 시험에 빨간색의 알코올 온도계로 출제가 되었어요. 알코올 온도계는요 3분이 기본이에요. 이것도 단순 암기. 어느 이론서를 찾아서 펼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쉬운 문제냐고. 실기 문제를 지금 득득득득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몇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기라고 하는 게 사실 그림 문제고요. 실기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필기책에서 봤었던 내용을 그림을 곁들여서 문제를 낸 게 실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실기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실험이나 실습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다가 책을 보니까 실기도 필기 시험인데 그림과 사진이 나오는데 그림과 사진은 많은 그림과 사진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과 사진들이 실제 출제되었던과 매우 유사한 그림과 사진들이기 때문에 요걸로 대비를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온도계 빨간색 그거 하나 딱 보시고 이건 알코올 온도계니까 알코올 온도계는 이론서에 3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3분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 7번은 심지어는 그림도 없어요. 근데 실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액의 분자나 입자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결합력에 의해서 고체 표면에 붙는 현상은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는 국어 시험 문제도 아니고 상식 문제도 아니고 그쵸? 고체 표면에 입자가 붙는 거는 흡착이에요. 흡착.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너무 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일반적인 유체, 하폐수, 하수 또는 폐수는 흐르는 물체라는 뜻의 유체입니다. 물론 유체는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도 포함이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비중이 큰 무거운 입자가 가라앉을 때, 침전할 때 그 속도 침전 속도는 보통 벨로시티, V로 표시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법칙이에요. 하수나 폐수가 있어. 또는 공기 중에 어떤 먼지들이 있어. 얘네들이 가라앉는 속도. 입자들이 가라앉는 속도. 이 속도를 계산하는 게 스토크 법칙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유체의 점도, 얘의 무게, 크기 또는 마찰력 이런 것들이 계산할 때 변수가 돼요. 기체에 떠 있는 입자들이 가라앉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크거나 무게가 무겁거나 그럼 빨리 가라앉겠죠. 마찰력이 적으면 빨리 가라앉겠죠. 또 유체의 점도가 만약에 꿀이다. 천천히 가라앉겠죠. 맹물이다. 빨리 가라앉겠죠. 이런 것들을 숫자로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하는 게 스토크 법칙이고 뒤에 또 나와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9번 문제 보시면 평판 집락법에 따라 주고온 일반 세균수를 측정할 때 자 이거 다 떡밥이에요. 뭘 보는 거예요? 페트리 디시 올려놓고 밑에다 불 켜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세자고? 콜로니를 세자고. 이게 뭐예요? 콜로니 카운터예요. 콜로니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집락, 군집 개수기, 군락 개수기, 집락 개수기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림이나 사진 문제에서는요, 항상 힌트가 그 그림과 사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림이야 이러지 마시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칼라 사진으로 실제 시험에서 제시가 돼요. 딱 보고 돋보기 밑에 보니까 눈금 무늬가 있는데 그 밑에 불도 켜져 있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똑같은 사이즈의 페트리치 여기다 딱 얹어 놓고서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 필름 볼 적에 뒤에서 불 켜고서 보듯이 미생물의 콜로니를 세는 거구나. 뒤에 계속 실기 문제들이 쭉 나오지만 그림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야 할지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10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